깊이 있는 분석과 새로운 시각이 함께합니다. 네, 한 번에 이해하는 경제 토크쇼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각 사상 초유의 코로나 수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험장에선 다양한 방역 조치가 이루어졌는데요. 방역 당국은 긴장감을 풀 수 없습니다. 이번 수능이 3차 대유행을 더 확산시킬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나라 살림도 비상입니다. 이 3차 재난지원금, 또 이 백신이 추가된 내년 예산안, 또 방역 상황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한 점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또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인철 소장님, 자 내년 예산안 558조. 근데 어제 이제 밤에 통과되는데 뭐 예산안이 통과되면 보통 여야가 치열하게 싸워서 맞습니다.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는 게 다반사잖아요. 모처럼 어제 합의를 했는데 뭐 서로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진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문제, 추이윤 갈등으로 여야의 정쟁이 극에 달했습니다. 네. 그런데 예산안은 정말로 네. 이제 국회 선진화법에서 정한 법정 기한을 준수하면서 6년 만에 처음으로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법정 시한을 지켰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지만 네. 야, 불과 며칠 만에 500조 원이 넘는 돈을 잘 네. 심사를 했을까? 그 내막을 좀 들여다보게 되면 예. 당초 이제 올해 예산이 512조 원이었어요. 12조 네. 3천억 원. 근데 지금 558조 원입니다. 증가율로 보게 되면 8.2% 늘어난 겁니다. 당초 정부안을 보게 되면 정부안이 555조 8천억 원이니까 한 2조 2천억 원가량 증액이 됐어요. 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7조 5천억 원 늘어났고 또 감액한 예산도 일부 있습니다. 늘어난 예산을 좀 보게 되면 일단 3차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3조 원, 3조 원.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백신 확보 4,400만 명분 확보에 한 9천억 원 정도. 네. 이외에도 뭐 서민 주거 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됐고, 그리고 야당이 줄곧 요구해왔던 네. 3차 재난지원금을 하되 한국형 뉴딜 예산 깎아라. 형식적으로 조금 깎는 깎았어요. 신용만 했나요? 예, 네. 깎는 신용만 했고요. 실질적으로 SOC 예산은 14%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 얘기는 예결위가 공개적 심사를 한 게 아니라 예결위 특위, 간사, 위원장 3인의 협의체가 밤사이에 비공개로 이번에도 해비록이 똑같이 남기죠. 했습니까? 그 그렇습니다. 못된 습성을 못 똑같이 부렸군요. 맞습니다. 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쪽지 예산이 오가다 보니까 증액한 예산을 좀 들여다보면 명분은 있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여야 간사들의 어떤 당리당략에 따른 결정이었다라는 비판은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3인이 모여가지고 짬짬이 예산 심사를 하면서 좀 늘렸기 때문에 합의가 굉장히 쉽게 이루어졌네요. 맞습니다. 네. 국회에서 예산이 늘어나는 게 뭐 정부가 제출한 예산보다 늘어나는 게 이게 10년 만이에요. 네. 2010년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정부 예산을 갖고서 사실은 국회에서는 네. 야, 왜 이렇게 비대하게 쓰느냐라고 하면서 대체적으로 보면 감액하는 경우가 많아왔습니다. 예. 자, 그런 걸 이제 벗어나서 이미 이제 4차례 추경을 했었고 그 예산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한 것은 분명히 이제 내년 선거를 앞둔 이 지역성 선심성 예산이 크게 많이 반영이 됐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 관련 지원 예산도 좀 늘어난 면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직접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해 왔어요. 네. 4차 추경을 통해서도 사실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꽤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상징성 있는 게 최근 이제 정부가 욕을 먹고 있는 게 네. 아니 왜 지금 백신 개발돼서 다음 주부터 뭐 공식적으로 이제 외국에서는 사용을 한다, 승인을 한다 만다 하고 하는데 왜 우리는 확보가 늦었느냐 네. 이런 비판이니까 예. 뒤늦게 이제 지난 4차 추경에서도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4,400만 명분의 코로나 백신을 이제 9천억 원을 증액을 해서 확보하겠다라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네. 이외에도 이제 코로나19와 같은 병상 확보가 이제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재정이 늘어났습니다. 예. 이 코로나19 때문에 좀 예산이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면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 나라 빚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부채 규모가 956조 원에 달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제 청구서는 여지없이 날아듭니다. 이건 누군가는 갚아야 되는데요.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38%.
네. 근데 올해 43%로 뜁니다. 43%. 내년에는 956조여서 거의 1,000조에 육박하죠. 네. 부채 비율은 47.3%예요. 내년 예. 예상. 최근 네. 2, 3년 만에 5%포인트 이상씩 내외로 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속도로라면 2024년에 국가 부채 비율은 60%에 육박합니다. 제가 누누이 60%를 얘기하는 이유가 네. 이 세계적인 신용평가사들이 예.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시킬 때 가장 그 가이드라인 하한선으로 보는 게 바로 60%예요. 네. 상한선으로 보는 게. 그러니까 이 숫자를 넘기자마자 신용 등급 전망을 낮추거나 부정적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하루빨리 이제 그래서 정부도 이제 재정 준칙 이제 쓰고 있는 돈 지금 네. 상황에서 재정을 줄이긴 좀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재정을 좀 관리하기 위해서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을 60% 이내로 관리하자라는 안이 올라와 있지만 예. 이것도 여야의 이제 첨예한 정치권의 반대로 인해서 지금 아직 이제 시행은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 재정 준칙은 OECD 협력 개발 경제협력 개발기구 가운데 터키하고 우리나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가 지금 재정 준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나라빚이 내년에 150조 원 정도가 더 늘어나게 돼 있군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올해 본예산 대비 예. 150조가 늘어나서 956조 원이에요. 네. 자, 이렇게 되면 2년 뒤에 국가 부채는 1,000조 원이 넘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빚을 내면서까지 이번에 또 예산을 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이 자영업자들이 워낙 고충이 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이 3차 재난지원금 3조 원을 편성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3조 원 지금 첫 번째, 두 번째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돈인데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4조 원이 넘는 돈을, 2차 재난지원금은 7조 8천억 원을 선별적 지급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이 예산안에 포함된 3차 재난지원금은 3조 원 플러스 알파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알파라는 건 지금 그동안 정부가 이 4차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한 예산 가운데 일부 불용 예산, 사용하지 않은 예산이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어떤 업종, 피해 업종에 이제 계층에 지급한다라는 원칙은 정해졌을 뿐 구체적인 집행 계획은 확정되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차처럼 보편적이 아니라 예. 2차처럼 선별적 지급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2차보다도 규모가 절반 이하로 그러네요. 줄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급 대상을 줄이든가 아니면은 지급 금액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강화가 되면서 예. 일단 유흥시설 5개 업종은 영업을 중단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들은 반드시 이제 포함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지만 네. 그러나 이제 2차 긴급 지원 대상이었던 예를 든다면 뭐 돌봄 비용이라든가 이동통신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번에는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소상공인들, 어려운 자영업자들 당시 2차 때는 최대 200만 원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금지업종 200만 원.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규모도 줄었기 줄었습니다. 때문에 200만 원보다는 훨씬 적게 결정될 것 같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1회분, 한 달분 이 임대료나 나오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핀셋 이 지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 업종과 규모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 대신에 전체적인 지출 한도가 절반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정부가 아마 불용 예산 가운데 그동안 확보했던 예산 가운데 일부를 포함시켜서 3조 플러스 알파지만 뭐 4조 5조 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는 2차 때보다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2차 때 그 특수형태 근로자들, 프리랜서들에도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지원이 됐거든요. 맞습니다. 요번에도 그분들이 포함은 될 텐데 네. 그렇죠? 금액은 또 굉장히 달라질 수 적을 있습니다. 가능성이 왜냐하면 있네요. 2차 때와 이제 그 직전까지의 올해 사실 소득이 얼마나 줄었는지에 대해서 2차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확대와 그리고 3차 거리두기 확대로 인해서 매출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에 대한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 지자체와 그리고 국세청 그리고 이런 이 부서들이 지금 협업을 해서 예. 아마 재난지원금 지급은 내년 설 전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지금의 이제 매출 규모가 정확하게 얼마나 줄었는지를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내년 4월 일을 빨라야 내년 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렇게 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것 우리 코로나 때문 아니겠습니까? 신상엽 위원장님. 지금 수능이 지금 치러지고 있는데
오늘 또 540명. 왜 이렇게 안 주는 겁니까? 좀 줄 만도 한데. 지금 이제 결국은 그 유행의 규모, 이제 네. 앞으로 얼마나 확진자가 나올 것인가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는 환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 그런 유행의 양상을 보이고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2주 전에 이 숫자가 1.52, 한 명이 한 명 반 이상. 예. 지난주에 1.43이라고 이제 방역 당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굉장히 사실 이게 되게 엄청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 코로나19가 한 명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전파시키는 기간이 짧으면 3일이면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500명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이게 그냥 아무런 방역 조치 없이 그냥 두면 3일이면 750명이 되고요. 또 3일이 지나면 1125명이 되는 그냥 뭐 재감염 일주일 안에 2배가 돼버리는 그런 정도의 사실은 이제 유행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양상이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생산 지수를 떨어뜨려서 1 아래로 떨어뜨려야만. 그러니까 한 명이 한 명 이상을 감염시키지 못해야지만 유행은 이제 소멸되게 되는데 그럼 이 떨어뜨리는 방법은 사실은 이제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방역 당국의 노력으로 떨어뜨리는 것과 또 하나는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를 두기로 떨어뜨리는 거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과거에 1, 2차 대유행 때는 이제 위험 집단이 있었어요. 무슨 뭐 신천지든 무슨 뭐 이렇게 광화문 집회든 뭐 이런 위험 집회나 이런 구성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방역 당국이 선제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전수조사도 하고 뭐 빠른 격리도 하고 하면서 재생산 지수를 빠르게 낮출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3차 대유행은 젊은 사람 중심으로 지역사회 대유행이 이제 이렇게 산발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증상들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뭔가를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본인들도 심지어 걸렸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역 당국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떨어뜨릴 수가 없고 주로는 이제 확진자 이후에 쫓아다니는 접촉자 조사 외에는 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방역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이 재생산 지수를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이제 강화하는 조치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얼만큼 이제 효과적이냐 아니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경제가 조화를 이루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이제 어느 걸로 또 이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어떤 걸로 이제 좀 판가름할 수 있냐면 이동량을 가지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동량. 네.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11월 19일에 이제 1.5단계로 수도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을 때 그 다음 주말에 그 수도권 이동량이 11%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11월 24일에 2.2단계로 이제 올라오고 나서 그 다음 주말을 보니까 한 23% 정도의 이제 이동량 감소가 있었거든요. 또 많아졌네요, 감소가. 네. 검사가 이제 많이 된 건 많이 맞는데 이제 과거 이제 예를 그 이런 단계가 없었던 그 과거 신천지 대유행 때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 이동량 감소가 있었습니다. 40%?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 10에서 20% 정도의 감소로는 재생산 지수가 0.1 정도밖에 잘 안 떨어진다는 거죠. 지금 이제 추세를 봤을 때는. 충분치 않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라 그러면 지지부진하게 계속 이 상태가 유지되거나 더 악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는 지금 상황이 이제 1, 2차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이제 좀 심각한 상황이고 그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고 안 높이고 그걸 떠나서 본인들 스스로 국민들 스스로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그런 거리두기를 좀 잘 지켜주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 게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태가 계속된다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지금이 2 플러스 알파라 해서 1일부터 해서 지금 7일까지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안 떨어지면 연장하거나 올리거나 뭐 이런 조치를 해야 되나요? 가능성도 지금 있는 것 사실 같아요. 뭐 지금 이제 2 플러스 알파라고 해서 이제 좀 더 이제 핀셋 이제 좀 방역 이제 강화를 했는데요. 사실 뭐 그 이전부터 사실 300명대가 나왔을 때부터 이제 감염 전문가들의 상당수는 뭐 2단계, 2.5단계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의 유행이 1, 2차 유행과는 양상이 좀 다르고 방역 당국의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바짝 해서 확 줄인 다음에 이걸 넘기는 게 어찌 보면 그게 더 경제적으로도 또 타격이 적을 수 있고 잠깐 힘들지만 좀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일단 지금 이제 정부 방역 당국이랑 이런 정부 협의관에서 이제 2 플러스 알파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 지금 아마 이제 일주일 정도 이제 지켜보면서
이 추세를 본다 그러면 이제 재생산 지수 다시 계산될 거고 이게 이제 이 상태로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확인이 될 거고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는 그 중증 환자를 볼 수 있는 병상들이 얼마나 가용해지고 예, 예. 또 환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되느냐까지 이제 고려를 해서 예. 이제 조정을 다시 뭐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방금 그 말씀,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위중증 환자가 16명이 급증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제 이 코로나19는 이제 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큰 뭐 문제 없이 회복이 되지만 이제 특히 60대 이상, 70대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 증상이 생기고 난 후에 일주일에서 열흘이 지난 상황에서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대규모 유행이 이제 생긴 지가 이제 2, 3주 되면서 예. 최근 들은 400명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지금 이제 과거의 유행에 비해서는 좀 젊은 층이 많긴 하지만 결국은 이 고령층이 또 이제 일주일 열흘 지나면서 또 이제 그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이 필요한 상황들이 앞으로 또 계속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이 이제 금방 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지금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49만 명이 수능을 치르고 있는데 이 밀접한 장소에서 조금 뭐 이렇게 좀 모여서 지금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어디 제대로 이루어지고는 있어서 참 대단하다는 느낌은 드는데 이게 혹시 3차 대유행을 확산시키는 그런 어떤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뭐 저희 그 예전에 뭐 국회의원 선거도 뭐 전국적으로 치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알려진 위험은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비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수능에 관련해서 사실 뭐 전 국민들이 다 같이 대비하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또 시험을 보는 그런 학생들 자체들도 이게 좀 위험성이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어느 정도의 이제 커버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험 보고 난 이후에 사실은 이제 각 그 대학별로 면접도 있고 이제 뭐 그 논술 시험도 있고 논술 면접. 네. 이제 이런 그런 시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건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각 개별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또 학생들 같은 경우 또 시험 보고 또 뭐 이렇게 마음이 풀어질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의 이제 그 우려들이 좀 있는 거죠, 사실. 네.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번 수능처럼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를 별도 공간에서 뭐 면접을 보게 할 수 있는 쉽지는 않겠죠. 지금 대부분 대학들이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비대면 면접으로 이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이제 추세인 것 같고요.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면 면접이나 실기를 봐야 되는 경우들도 이제 분명히 있고 또 논술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시험을 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충분히 이제 고려를 해서 방역 당국과 교육 당국이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수능 자체 보는 와중에 뭐 새로운 확진이 나온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확진자들이 별도 공간에 시험을 보게 되고 또 교사들은 확진자가 나와서 대체가 되고 이렇게 무사히 치료도 가능하지만 끝난 이후 이렇게 긴장 풀린 학생들이 돌아다니면서 더 확산시킬 수 있는 그걸 더 걱정하시는 거네요. 그게 더 걱정이죠. 네. 자, 이 소장님, 이런 걱정 속에서 보면 이런 청소년도 그렇지만 우리 이 수능에 억눌린 사람들이 또 여행을 또 많이 가려고 하는 그런 동기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K방역의 이제 숨은 공로자는 우리 국민들이거든요. 정말로 이 마스크 없이 밖을 외출하지 않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말 잘 준수했어요. 물론 의료진들의 노력도 있었습니다만, 근데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지난 2월 발생하고 난 다음에 지난달 11월 전 세계 국제 항공 출항 건수를 봤더니 김포 제주 노선이 1위입니다. 130만 건 이상의 그래요? 출항 노선으로 1위거든요. 어. 그래서 제주도를 이제 해외 여행하지 못하니까 이제 뭐 보복 소비도 있겠지만 이제 비슷한 이제 이 좀 여행지를 찾아서 휴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도 이게 좀 너무 과하게 이제 좀 억눌렸던 감정을 이렇게 해소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사실 그 단체 감염 내지는 지역 감염에서 지금 생활 속 방역으로 지금 굉장히 좀 탈바꿈하는데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정부가 2.5단계 뭐 플러스 알파 조금 이제 용어도 어렵고 지침도 조금 혼란스럽다 보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이나 어린 분들은 잘 듣는데 젊은 사람들은 또 이걸 귀담아 듣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예. 지금처럼 이제 좀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결국은 백신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영국에서 화이자 백신을 세계 최초로 일단 승인을 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라고 해야 되겠죠? 뭐 일단은 뭐 예. 반가운 소식이라기보다는 이제 어찌 보면 실제적으로 이제 코로나 백신이 투여가 될 수 있는 이제 시작이 이제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승인은 된 거지만 이제 거기 이제 앞에 단어가 긴급 승인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게 정식 승인이 되려 그러면 이제 충분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가 된 이후에 이제 그 각 개별 나라마다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 특별한 경우에 일단 사용하면서 이제 계속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긴급 승인이 돼서 이제 투여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됐지만 그 해당 나라에서 이제 접종 과정에서 정말로 안전한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예. 지금 사실 이제 가장 앞서가고 있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들은 이제 메신저 RNA 백신이라고 그래서 이 기술이 개발된 지가 얼마 안 된 백신 기술이고 한 번도 전 세계에서 이 관련된 백신이 상용화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그 때문에 사람이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는 네, 백신이에요? 이런 기술로 만들어진 백신을 아무도 맞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과거부터 써왔던 백신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 뭐 부작용이나 이런 안전성에 대해서 이제 유추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있는데 예. 이 백신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효능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좋은 얘기가 있지만 94%에서 95%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효능이라는 거는 네. 결국은 이제 뭐 접종 이후에 가장 아이디어라는 이상적인 환경에서의 이제 효과를 나타내는 거고요. 뭐 나이가 많거나 기저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그 뭐 보건생내 문제가 있거나 실제 상황에서는 사실은 그런 아이디어한 환경으로 접종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보다 이제 낮아질 거고요. 이제 그런 환경, 이제는 실제 환경에서 접종이 됐을 때도 이 백신이 정말 안전하느냐? 콜드 체인, 영하 70도 콜드 체인을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화이자께 그런 거죠? 영하 70도. 그리고 모더나 것도 영하 20도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게 뭐 잠시라도 깨졌을 때 접종한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긴급 승인이 나서 이제 접종은 되고 있지만 그 접종 이후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정말 이게 안전한지 우리나라에 도입했을 때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콜드 체인을 유지하면서 이 접종을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을지 모든 것들을 좀 같이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좀 어찌 보면 좋은 그 계기가 된다고 보시죠. 그러면 아직 우리가 화이자 계약했다는 뭐 소식은 없는데 만약에 그 말씀하신 콜드 체인에서 벗어나서 조금이라도 어기게 되면 그 mRNA 백신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효능이 없어집니까? 지금 그 메신저 RNA라는 그 유전자를 밖에 이제 지방층으로 이렇게 감싸놓은 백신입니다. 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지방층 이렇게 그 조금만 가열해도 막 이렇게 색깔 없어지고 막 이렇게 변이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그 저온에서 이제 보관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지방층이 깨지면서 안에 있는 유전자에 문제가 생길 거고요.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엔 좀 상온 노출이 오래되거나 그러면 그냥 막 물 백신 안 맞는 거랑 똑같은 효능이 그래요? 없어질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연 그걸 우리나라에 도입해서 그런 콜드 체인이 깨지지 않고 이렇게 유통해서 접종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사실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지금 국내에서는 사실 독감 백신의 2에서 8도 그거 유지하는 것도 경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영하 20도, 영하 70도 이 백신을 도입해가지고 국민들에게 그것도 한 달 간격으로 2번을 갖다가 적시적소에 딱 맞출 수 있는 그런 세팅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이제 다 고민을 해가면서 이 접종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는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는데 글쎄요. 네. 이 백신은 뭐 모더나보다는 좀 유통이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저 이제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사실 여러 장점들이 많습니다. 이제 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검증이 더 필요한 부분이고요. 근데 효과가 좀 낮은 걸로 나왔지 않습니까? 낮은 게 아니라 지금 제대로 된 프로토콜로 실행을 하지 못해서 아마 재검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높다 낮다가 사실은 뭐 지금 독감 백신의 효과가 한 40에서 60%거든요.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독감 예, 백신 그래서 효과가 뭐 그거밖에 안 돼요? 90%가 넘는다 안 넘는다는 그건 아이디어랑 환경이고 진짜 실제 환경에서 접종했는데 콜드 체인 깨져갖고 물 백신 맞는 것보다는 사실은 냉장 보관 잘 되는 백신이 나을 수도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예. 따져봐야 될 게 있는데 그 아스트라 백신의 장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네. 그 전달체 백신이라서 기존에 많이 사용해왔던 저희가 아는
그 생산 방식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독감 백신이랑 똑같은 냉장 보관으로 이제 유통이 가능하고 유통이. 가격도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국내의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위탁 생산을 하기로 되어 있어서 이미 생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먼 곳에서 이 콜드체인 가지고 이렇게 수입해오는 이 과정들 안에서 배분해오는 과정들이 사실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국내 생산해서 그냥 뭐 2에서 8도 그냥 독감 백신에 준한 콜드체인으로 가지고 예. 전국적으로 이렇게 배분하게 된다 그러면 사실 훨씬 더 이제 배분도 용이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 가지 같이 검토를 해서 이제 이걸 얼만큼을 갖다 구매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나라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백신을 지금 저희는 이 아스트라제네카와 계약을 한 것으로 지금 보도는 돼 있고요. 아직 화이자나 모더나는 안 돼 있는데 백신을 확보할 경우에 어떤 순서로 누구한테 어떻게 접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뭐 굉장히 뭐 정답은 없죠. 근데 이제 사실 백신이라는 게 가장 효과적인 사람들은 이 백신을 맞았을 때 사망할 수 있었던 사람이 사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장 최우선 순위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WHO가 이제 그 올봄에 대유행이 있었을 때 유럽 지역에 사망자의 반 이상이 요양시설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런 그런 긴급 사용 말 그대로 긴급하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한다 그랬을 때는 이제 이런 그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이거나 뭐 이런 아니면 또 의료진들 중에서 이제 정말로 이제 그 위험한 상황이 이런 놓여져 있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 그대로 긴급한 분들부터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 충분히 안전성이 확보된 이후에 이제 건강한 성인들에게 이제 접종이 진행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백신이 개발된다는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실제 접종이 이루어지기까지 좀 시간이 걸려 보이고 또 코로나19는 지금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서 뭐 거리두기라도 뭐 더 강화되기라도 한다면 문제는 또 경제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미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매출 발생이 이제 많이 줄었기 때문에 대출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3차 재난지원금은 빨라야 내년 설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는 지금 뭐 백신이 나와서 맞는다 하더라도 안전성을 답보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우리는 코로나와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과연 네 번째, 다섯 번째 재난지원금 지급은 반드시 뭐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전처럼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 지원금, 긴급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금을 주는 악의 순환고를 어떻게 좀 잘 끊어낼 것인가, 효과적으로 이걸 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 이 부분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네. 지금도 보면 이제 굉장히 나타나는 발생할 사건에 대해서 이제 사건을 뒤처리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예견 가능한,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이들 피해 업종을 재개혁을 통해서 다시 굉장히 대면 서비스 업종이 아닌 비대면, 그리고 궁극적으로 보면 중장기적으로 자영업이 너무 많거든요. 네. 이런 것을 구조적으로 조금 좀 대처하는 이제 방안도 좀 마련을 해야지만이 이 고리를 끊지,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악화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신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 긴급 사용 승인을 받기 때문에 약간의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이제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무작정 빨리 백신을 맞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닐 수도 있겠네요.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사망하실 수 있는 분의 긴급한 사용할 수 있는 분들 우선순위로 해서 이제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이제 정말로 어느 정도 안전성이 담보된 이후에는 이제 대규모의 백신 접종이 이제 그 이후에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